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는 여기 보시면 원소의 주기성에 관한 수업을 할 겁니다. 자, 원소의 주기성. 원소는 주기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이 모두 원소로 이루어져 있음을 설명할 수 있고,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의 성질을 설명할 수 있으며, 주기율표를 이해하고 창의적인 주기율표를 만들 수 있다가 학습 목표입니다. 자, 오늘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는 다음 내용에 나오는 알칼리 금속, 금속, 주기성의 성질, 주기 이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배울 예정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원소 또는 원자라고 써도 됩니다. 자, 이거 원자의 개념을 썼다면 여러분 이제 입자의 개념으로 얘기한 거고, 원소는 성질의 개념으로 여러분이 썼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물질은 한 가지 또는 몇 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얘를 밑에 몇 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는 답을 원자라고 합시다. 그러면 자 이제 금속과 비금속의 성질 이런 것들을 하기 전에 저와 함께 이제 주기율표를 먼저 정리하실 텐데, 자 주기율표는 많은 정보를 담고 있어요. 그럼 여기 네모칸 안에 무슨 정보가 있는지부터 확인해 봅시다. 자, 네모칸 안에 보시면 일단 숫자가 써 있어요. 자, 여기 있는 숫자에는 원자 번호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기율표는 보시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이렇게 원자 번호 순으로 배열되어 있어요. 주기율표는 원자 번호 순으로 배열되어 있는데 원자 번호는 뭐와 같나요? 양성자 수와 같아요. 그래서 수소는 1번이었죠. 그래서 양성자 수가 1개였죠. 또 전자수가 1개였죠. 즉 원자라면 전자수도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뒤에 가면 이온을 배우기 때문에 제가 원자라면 전자수가 같다 이 말을 얘기하는 거고, 이온이어도 원자 번호와 양성자 수 얘는 항상 성립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알파벳이 써 있는데, 알파벳은 원소 기호고 이건 전 세계 공통입니다. 그리고 한 글자만 있다면, 이렇게 숫자처럼 한 글자만 있으면 그냥 대문자로 쓰시면 돼요. 근데 글자가 하나 더 있다면 소문자로 쓰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꼭 지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주기율표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원소 이름 칼슘이 한글로 적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알 수 있는 정보는 이 파란색이냐 노란색이냐에 따라서 금속과 비금속을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기율표를 보시면 금속이 많아요? 비금속이 많아요? 확연하게 금속이 많은 게 보이시죠? 그죠? 금속이 많고 비금속이 많은데, 자, 여기는 금속, 비금속만 써 있지만 우리는 중금속도 구분할 겁니다. 자, 중금속은 여기는 5번, 14번, 32번, 33번, 51번, 52번, 84번을 우리가 중금속이라고 말해요. 자, 중금속은 금속도 아니고 비금속도 아닌 것이에요. 그럼 뭐가 금속이고 뭐가 비금속인지를 생각해 봐야겠죠? 자, 여러분이 아는 금속은 뭐 있어요? 자, 여기 철, 익숙한 것들 해볼까요? 구리, 아연, 리튬. 그 다음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뭐 있어요? 금, 그리고 또 은, 그 다음에 백금. 이게 다 이제 귀금속이잖아요. 자, 이런 반짝이는 것들도 다 금속인데 우리가 귀하기 때문에 귀금속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래서 금속은 광택이 있어요. 그리고 금속은 열도 잘 통하고 전기도 잘 통합니다. 그 다음에 힘을 가해도 부서지지 않아요. 힘을 가해도 부서지지 않고 모양만 변합니다.
그 이유는 프린트 빈칸을 채우면서 하실 거고, 자, 이제 비금속은 반대죠. 광택이 없고 열도 잘 통하지 않고 전기도 잘 통하지 않습니다. 금속, 비금속이 이렇게 성질이 달라요. 이렇게 성질이 다른데 중금속은 금속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비금속이라고 하기도 뭐해서 우리가 중금속이라고 부르는 거고 보통 반도체에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자 금속은 중금속을 기준으로 어디에 위치하고 있나요? 중금속을 기준으로 금속은 왼쪽에 존재하고 왼쪽과 뭐 가운데를 포함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왼쪽 아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왜냐면 비금속이 오른쪽 위에 존재한다 이런 표현을 잘 써서 얘가 이제 왼쪽 아래다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왼쪽과 가운데 비금속은 오른쪽 위. 근데 여러분이 비금속 중에서 반드시 까먹지 않으셔야 되는 게 수소. 수소는 왼쪽에 있지만 비금속이다. 절대 잊지 말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비금속과 금속을 구분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제 여기서 또 정보를 하나 알 수 있는 게 알파벳 색깔이 다르죠. 자, 알파벳은 실온에서의 상태. 여기서 실온이라는 건 25도씨를 얘기합니다. 기체, 액체, 고체로 존재하는데 고체가 제일 많죠. 검은색으로 쓰이는 게 제일 많잖아요. 아, 실온에서 고체로 존재하는 원소가 많구나. 근데 금속은 주로 고체로 존재한다. 고체로 존재하지 않는 파란색으로 쓰여 있는 금속이 있는데 찾아볼까요? 여기 수은 보여요? 예, 수은 액체입니다. 자, 이 밑에 코페르니슘 파란색으로 쓰여 있는데 이거 검은색으로 바꿔 쓰시고 우리는 금속 중에 액체는 수은만 기억할 겁니다. 수은이 액체구나. 그 다음에 비금속 중에 또 액체가 유일한 액체가 있어요. 자, 여기 브로민도 액체구나. 액체는 별로 없구나. 그리고 수은이 액체인 거 본 적 있어요? 옛날 수은 온도계에 넣는 이게 액체 같은데 금속처럼 광택도 있고 약간 은색을 띠는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보시고 그다음에 브로민도 액체로 존재합니다. 자, 그 다음에 헬륨, 네온, 아르곤, 크립톤, 제논, 라돈 즉 여기 봐봐요. 빨강색인 것 여기 끝에 있는 한 줄은 모두 다 뭐예요? 제일 오른쪽에 한 줄은 다 모두 다 기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네를 기체로 묶고 비활성 기체라고 말합니다. 자, 기체는 기체인데 비활성 기체란 얘기는 반응성이 낮다는 얘기예요. 활성이 아니란 얘기잖아요. 얘는 다른 원자와 반응하지 않고 혼자 존재합니다. 너무나 안정하기 때문에 다른 원자와 반응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얘네를 우리가 비활성 기체라고 부르고 얘네들은 성질이 비슷합니다. 또 왼쪽 하나 왼쪽에 있는 17쪽도 묶어보시면 얘네도 성질이 비슷해요. 얘네도 성질이 비슷해서 우리가 할로젠 원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얘네는 성질이 비슷하긴 하지만 반응성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반응성은 위로 올라갈수록 반응성이 커집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는 이제 비금속에서 성질이 비슷한 걸 확인하신 거고 우리 기체 얘기하고 있었죠? 자, 기체. 아까 제일 오른쪽에 있는 애들 모두 기체. 자, 또 기체 뭐 있어요? 빨간색으로 써 있는 거. 플로린 기체. 그 다음에 염소 기체는 여러분 알잖아요. 산소 기체, 질소 기체.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수소 기체. 얘네들은 실온에서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구나. 그럼 다시 세로로 묶는 성질이 비슷한 걸 묶는 걸 다시 해보면 자 여기서 비금속 중에서 성질이 비슷한 것끼리 묶어봤어요.
금속 중에도 성질이 비슷한 게 있어요. 자, 제일 왼쪽으로 와서 성질이 비슷한 것끼리 성질을 묶어볼 건데, 자, 수소를 제외하고 묶습니다. 그 이유는 얘는 비금속이고 나머지는 다 금속이잖아요. 자, 금속과 비금속의 성질이 비슷할 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금속, 여기 제일 왼쪽 세로줄에서 수소를 제외하고 묶고 우리가 이걸 알칼리 금속이라 부릅니다. 자, 알칼리 금속은 할로젠 원소와 반대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반응성이 커집니다. 그리고 알칼리 금속끼리 성질이 비슷한 면이 있어요. 이건 이제 프린트를 통해서 배우실 거고, 그 다음에 알칼리 토금속도 있어요. 자, 이거는 그 옆에 있는 세로줄. 옆에 있는 세로줄도 이 세로줄끼리 성질이 비슷한데 알칼리 토금속이라고 부릅니다. 알칼리 금속보다는 반응성이 약한 편입니다. 성질이 비슷한 것끼리 묶는데 왜 이렇게 세로가 잘 묶이는 것인가? 왜 세로끼리 성질이 비슷한지는 여러분이 이제 뒷면을 통해서 배우시게 되실 거고, 자, 하나 더. 여기 있는 란타늄족이라고 써 있는 건 여기에 있는 이 보라색 줄이 모두 다 이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사실은. 그리고 악티늄족이라고 불리는 이 한 줄이 모두 다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주기율표가 너무 가로로 길어져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얘를 아래에 빼서 쓴 거고, 얘도 아래에 빼서 쓴 건데, 혹시 히토류라고 들어봤어요? 신문기사 같은 데서? 굉장히 희귀한 금속인데, 이게 자꾸 신문기사에 나오는 이유는 IT 기술이 굉장히 필수적인데, 희귀하기 때문에 히토류가 무기화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중국 같은 나라에 많이 있는데, 중국에서 이제 수출을 안 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중국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식의 무기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주기율표를 하시고, 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와, 엄청 많이 돼 있는 거 보이죠? 자, 여러분, 제일 먼저 바닥 상태 전자 배치라고 쓰실 거예요. 자, 프린트에 바닥 상태 전자 배치가 안 써 있잖아요. 자, 바닥 상태 전자 배치란 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반대말이 있겠죠? 반대말은 들뜬 상태예요. 들뜬 상태란 에너지가 바닥 상태보다 높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화학에서는 에너지가 낮을수록 안정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안정한 전자 배치를 보여드린 거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들뜬 상태가 에너지가 높은 거예요. 여러분 가장 들떠 있을 때가 언제예요? 쉬는 시간, 점심시간 이럴 때 들떠 있잖아요. 그죠? 에너지가 넘치는 상태. 그리고 에너지가 낮은, 에너지가 바닥이다. 그래서 바닥 상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적으시면 밑에 이걸 먼저 적으실 거예요. 자, 밑에 금속, 비금속, 중금속을 구분해 보자. 우리가 앞장에서 지금 커다란 주기율표로 배우셨잖아요. 금속, 비금속, 중금속을 구분해 보실 거고, 2번 전자수와 원자 번호의 관계는, 그 다음에 3번 전자는 전자 껍질, 특정한 에너지를 갖는 궤도에만 존재할 수 있다. 전자 껍질에서 전자가 갖는 특정한 에너지 값, 전자 껍질에서 전자가 갖는 특정한 에너지 값을 에너지 균이라고 한다. 어떤 규칙성이 보이는가? 혹시 그 외에 규칙성이 보인다면 적어보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은 많은 규칙성들을 찾으실 거예요. 다 적으셨으면 저와 함께 먼저 살펴보아야 할 일이 있어요. 자,
원자는 원자핵과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원자핵은 원자의 중심에 있고 플러스 전하를 띈다. 왜죠?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죠. 이 중에 플러스 전하를 띠는 건 양성자였죠. 중성자는 전하를 띠지 않고 그리고 마이너스를 띠는 게 전자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자, 원자에서 한가운데 원자핵이 있다면 플러스 전하를 띠는 원자핵이 중심에 있고 그럼 마이너스를 띠는 전자가 이 주위를 돌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의 전자는 아무 데나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전자는 특정 궤도에만 있을 수 있다. 그 궤도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 전자 껍질이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 선생님은 전자 껍질을 몇 개 그려놓은 거예요? 하나, 둘, 셋. 자, 원자핵과 가까운 것부터 이름을 지어줄 거예요. 얘가 첫 번째 전자 껍질. 얘가 두 번째 전자 껍질, 얘가 세 번째 전자 껍질.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리고 전자는 아무 데나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을 수 있다? 이 전자 껍질 위에만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전자 껍질 위에만 전자가 있을 수 있다. 여기 전자 있을 수 있죠? 첫 번째 전자 껍질 전자 있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전자 껍질에도 전자가 있을 수 있어요. 세 번째 전자 껍질에도 전자가 있을 수 있어요. 대신 이 전자 껍질과 전자 껍질 사이에는 전자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이 전자 껍질 위에 있는 전자는 전자가 갖는 에너지 값을 이제 우리가 에너지 준위라고 하는데 에너지 준위는 원자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높아집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이거를 극도로 단순화시켜서 한번 그려볼 거예요. 자, 사실 에너지라는 건 연속적이에요. 그죠? 에너지는 연속적이에요. 연속적이니까 1, 2, 3, 4, 5, 6, 7 계속 이렇게 증가하겠죠. 근데 전자 껍질의 에너지가 정해져 있어요. 자, 얘는 2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얘는 4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얘는 6이라는 에너지를 가질 수 있죠. 그 위치, 그 에너지 위치에 있으니까. 그러면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는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는 1이라는 에너지를 갖겠죠. 아니지, 2라는 에너지를 갖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는 4라는 에너지를 갖겠죠. 세 번째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는 6이라는 에너지를 갖겠죠. 즉, 2, 4, 6이라는 에너지를 가질 수는 있어도 전자는 1, 3, 5, 7, 이 사이 값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즉, 에너지라는 건 사실 연속인데 우리가 전자 껍질 위에만 전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준위는 불연속적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불연속적이라는 의미는 요 사이 1, 3, 5, 7 같은 값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왜 전자는 전자 껍질에만 있어야 되고 전자 껍질은 특정한 궤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보통 어떤 비유를 하냐면 우리 이렇게 계단이 있잖아요. 계단이 있으면 여기 계단 제일 밑에 여기 딱 바닥에는 서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또 여기 바닥에도 서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 사이에는 멈춰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만약에 이게 그냥 언덕
뭐죠? 이렇게 그냥 쭉 연결돼 있는 거라면 우리는 여기도 있을 수 있고 여기도 있을 수 있고 어느 곳에나 멈출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계단 형식이라면 우리는 아까 말한 것처럼 1, 아니지 2, 4, 6은 가능한데 3이라는 숫자는 가질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계단처럼 불연속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불연속적이다. 그러면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는 밑에 거 우리 확인하실 텐데 그 전에 하나만 더. 자, 양성자 수는 뭐와 같다? 원자 번호와 같다. 근데 양성자 수와 전자 수는 원자라면 같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 번호와 전자 수의 관계는 같다. 이게 2번 문제의 답이 되겠죠. 그래서 다시 여기 프린트로 돌아오시면 자 이제 제일 먼저 많이 쓰여져 있지만 자 제가 말하는 것부터 따라옵시다. 1번 금속, 비금속, 중금속을 먼저 구분해 보실 거예요. 자 여기 아이와 여기 아이가 중금속이었죠. 그리고 중금속을 기준으로 왼쪽이 금속, 오른쪽이 비금속. 누구만 빼고? 수소만 빼고. 수소는 비금속. 1번 문제 해결된 거죠? 그 다음에 2번 전자수와 원자 번호의 관계는 우리가 여기 써봐요. 자, 원자 번호를 우리가 주기율표는 원자 번호 순서대로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자, 써요. 1, 2, 3, 4, 쭉 세요.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지금 20번까지 외우고 있는 거고 그거에 해당되는 원자의 전자 배치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럼 한번 볼까? 6번이에요. 6번이면 전자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번은 전자가 6개. 우리 또 뭐 해볼까요? 16번 해볼까? 16번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16개. 아, 원자 아까 우리가 말한 대로 원자 번호와 전자 수는 같구나. 그리고 제가 전자를 지금 검은색 점으로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그려진 원은 전자 껍질 특정한 에너지를 갖는 궤도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규칙성을 가로를 먼저 살펴보실 거예요. 자, 전자 배치를 저와 함께 먼저 해보셔야겠네요. 자, 수소는 1번이라서 전자 배치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 밑에 리튬은 3번입니다. 자, 전자 배치를 보시면 원자 번호와 전자 수는 같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 둘 하고 셋 이렇게 그려져 있죠. 왜 이렇게 전자 배치가 되는지를 우리가 설명을 하다 말았네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자, 에너지 준위는 어디로 갈수록 커진다고요? 원자 핵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에너지 준위가 높아진다. 그리고 전자 껍질에만 전자가 있을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수소라고 생각하면 수소는 전자가 몇 개? 한 개. 그러면 이 전자 하나는
첫 번째 전자껍질에 있으려고 할까요? 두 번째 전자껍질에 있으려고 할까요? 세 번째 전자껍질에 있으려고 할까요? A에 있으려고 할까요? B에 있으려고 할까요? C에 있으려고 할까요? 에너지가 가장 큰 C에? 아니에요.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요. 바닥 상태 전자 배치란 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태를 말하고 에너지가 가장 낮을수록 우리 화학에선 안정하다라고 말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즉 에너지가 낮을수록 안정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큰 C 위치가 아니고 B 위치가 아니고 A 위치를 선택하는 것이 안정하다. 그리고 그것이 바닥 상태다. 그래서 우리는 전자 껍질에 전자를 채우실 때 원자핵에 가까운 것부터 채우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수소가 원자핵과 가까운 제일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가 하나 있었던 거고. 자, 이제 리튬을 보시면 리튬은 안쪽부터 채워야 되니까 안쪽에 전자 3개를 채우면 너무 좋겠죠. 그러나 두 번째 전자 껍질로 간 이유는 첫 번째 전자 껍질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 전자수는 2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세 번째 전자는 그 다음 에너지 준위값을 갖는 전자 껍질로 가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11번 나트륨을 할 텐데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 나트륨은 전자가 몇 개여야 돼요? 11개여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 둘. 아까 했죠? 가장 안쪽은 최대 몇 개? 2개. 그 다음부터 이제 채워야 되는데 하나. 두 번째 전자 껍질에도 전자가 지금 몇 개인지 확인해 보시겠어요? 8개 있죠. 2개, 8개. 그럼 모두 10개. 하나가 부족하죠? 그 하나 어디가 있어요? 여기가 있죠. 왜 여기가 있을까요? 두 번째 전자 껍질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 전자수는 몇 개? 8개란 얘기구나. 그럼 이제 19번. 칼륨 해볼까요? 칼륨은 안쪽에 몇 개? 2개. 전자 우리 몇 개 채워야 돼요, 지금? 19개 채우셔야 돼요, 여러분. 자, 2개, 8개 채웠죠? 그 다음 세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 몇 개 그려져 있는지 한번 세볼래요? 세 번째도 8개가 그려져 있죠. 그러면 2개, 8개, 8개면 총 몇 개예요? 18개. 우리는 전자 몇 개 된다고? 19개 된다고. 나머지 하나 어디 그랬어요? 네 번째 전자 껍질에 있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전자 껍질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 전자수도 8개구나. 자, 실제로는 여기는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지만 여러분은 1학년이니까 8개로 기억합시다. 그래서 이런 규칙을 갖은 상태로 제가 그려놓은 거예요. 보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그림이 이해가 되겠죠? 다들 첫 번째 전자 껍질엔 전자가 몇 개 있어요? 2개 있잖아요, 지금.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전자 껍질에는 최대 8개. 그 다음 세 번째 전자 껍질에 8개를 채우고 네 번째로 넘어가는구나. 자, 이제 가로줄의 규칙. 아까 말한 가로줄의 규칙은 전자 껍질 수를 한번 찾아볼 거예요. 전자 껍질 수가 몇 개? 첫 번째 줄은 1개. 두 번째 줄은 2개. 원이 2개 그려져 있죠? 여기는 세 번째 줄은 3개. 네 번째 줄은 4개. 전자 껍질 수가 가로줄은 똑같구나. 그래서 우리가 얘를 첫 번째 가로줄을 주기,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이렇게 말하고 즉 우리는 주기를 알면 전자 껍질 수를 알 수 있다. 주기를 알면 전자 껍질 수를 알 수 있다. 1주기 원소는 전자 껍질이 몇 개? 1개.
2주기 원소는 전자껍질이 2개, 3주기 원소는 전자껍질이 3개, 4주기 원소는 전자껍질이 4개. 그래서 주기율표가 중요한 거다. 우리가 일일이 이렇게 다 그리지 않아도 이제는 주기가 여기 몇 주기 원소네? 전자껍질이 몇 개겠네. 이렇게 알 수 있게 된다. 자, 이게 가로줄의 규칙이라면 세로줄의 규칙도 가봅시다. 자, 우리 세로줄의 규칙은 세로줄이 동일한 게 뭐가 있나요, 여러분? 지금 봐봐요. 여기 같은 세로줄은 뭐가 똑같나요? 하나. 안쪽에 몇 개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전자가 하나 있는 게 똑같죠.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가장 바깥 껍질을 그냥 한자로 말한 거예요. 최외각, 껍질 각자 바깥 외자. 최외각 최외각 전자.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최외각 전자수가 같구나, 세로줄은. 근데 우리가 이제 원자과 전자라는 용어를 쓸 거예요. 자, 원자과 전자는 전제가 2개가 있어요. 일단 최외각 전자여야 합니다. 여기에 화학 결합에 관여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뒤에 가서 화학 결합을 배울 거기 때문에 최외각 전자보다는 원자과 전자가 중요하기도 하고 교과서도 원자과 전자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원자과 전자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세로줄이라면 뭐가 똑같다? 원자과 전자 수가 같다. 여기는 몇 개로 같다? 1개로 같다. 그러면 두 번째 세로줄은 몇 개? 얘도 2개. 얘도 몇 개? 얘도 2개. 얘도 몇 개? 얘도 2개. 즉 2개로 같다. 원자과 전자가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로 같고 제일 마지막 줄은 여기 몇 개예요? 2개. 일단 최외각 전자수 2개. 그 다음에 여기 10번은 최외각 전수가 몇 개? 8개. 18번은 최외각 전자수가 몇 개? 8개. 헬륨만 2개. 그런데 얘네는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요. 비활성 기체로. 다른 원자 반응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화학결합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수는 몇 개다? 0개다. 0개다. 알겠죠? 헷갈리지 마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같은 세로줄을 묶어본 거잖아요. 우리 앞서 주기율표를 봤을 때 같은 세로줄 아이들이 성질이 어떻다? 비슷하다. 근데 같은 세로줄은 뭐가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같은 세로줄은 원자과 전자수가 똑같다. 아, 원자과 전자수가 같으면 성질이 비슷하구나. 원자들은 원자과 전자에 따라 성질이 결정되는구나. 그리고 같은 세로줄은 원자과 전자수가 같아서 성질이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이란 용어를 써서 족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제일 왼쪽이 1족, 그 다음이 2족. 자, 주기율표 상에서 붕소와 알루미늄 좀 찾아보겠어요? 붕소와 알루미늄을 찾아보시면 몇 족? 13족. 3족 아니에요? 3족부터 12족을 우리가 배우지 않기 때문에 바로 13족으로 넘어갑니다. 13, 14, 15, 16, 17, 18.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앞에 있는 숫자 1만 떼고 보면 남은 숫자가 원자과 전자수가 되는 거죠. 앞에 1을 빼면 이렇게. 그래서 14족에 있는 원소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 4개. 16족은 원자과 전자가 몇 개? 6개. 2족은 원자과 전자가 2개. 18족은 원자과 전자가 0개.
이런 규칙성들이 있구나. 자, 저와 함께 다양한 규칙성을 배웠어요. 이제 여러분은 빈칸을 채워볼 겁니다. 금속, 비금속의 성질 구분해 보시고 문제 풀어보시고 가로줄이 뭔지, 세로줄이 뭔지, 그리고 프린트가 한 장 더 있죠? 그것까지 채워서 학교에서 다시 만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